민호야, 거기 누구랑 있는 거니? 욕실 문틈으로 물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두 사람이 웃는 소리였죠. 민호 혼자일 리가 없었어요. 그때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두 개나 비쳤어요. 그리고요, 그날 제 딸은 집에 없었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오유진이에요. 58이고 지금은 딸 서연이랑 사위 민호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았죠. 다행히 서연이는 참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괜찮은 직장 다니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게 바로 제 사위 민호예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제 딸을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이 집에 없을 때만 민호가 샤워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연이가 집을 비운 날 밤마다 꼭 정해진 시간에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나오지 않았죠. 그게 그냥 샤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일정하고 반복적인 패턴, 정확한 시각,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심지어 가끔은 안에서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도 결국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전이었어요. 서연이가 야근하던 날이었는데 저녁 먹고 정리하고 나니까 민호가 욕실로 들어갔어요. 40분이 넘도록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실 문 앞까지 가게 됐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수증기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괜찮아, 금방이야. 민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하는 듯한 말투였죠.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지켜봤어요. 매번 똑같았어요. 딸이 없을 때마다 민호는 욕실로 들어갔고 문은 잠겼고 시간은 길어졌고 그리고 오늘 밤 결국 저는 문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불 꺼진 복도에서 조용히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살짝 기울였죠. 그 안에는 그림자가 두 개 있었어요. 민호, 그리고 머리카락이 긴 누군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럽게 일어서려던 순간 문 안쪽에서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욕실 문틈으로 민호의 얼굴이 보였고 그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표정이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시험하는 것처럼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어요. 장모님, 어제 저 샤워했는데 혹시 불편하셨어요? 물소리가 좀 컸나 해서요.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아니야, 괜찮았어. 간신히 말을 뱉었지만 속은 말도 못하게 복잡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풀듯이요. 욕실 타이밍, 외출 시간, 딸 서연이 집에 없는 날과 겹치는지, 민호가 뭘 먹는지까지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거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짧게, 조용히 누군가에게요. 응, 오늘 돼. 시간 맞춰서.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게. 그 목소리에는 분명 무언가 감춰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녹음기예요. 예전에 서연이 고등학교 때 토익 공부한다고 사줬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 서랍 속에서 꺼냈어요. 욕실 앞 화분 밑에 몰래 넣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또 그날이 오기를.
며칠 뒤 서연이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가게 됐고 민호는 평소처럼 퇴근 후 들어왔어요. 장모님, 저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샤워하고 잘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민호가 들어간 후 저는 방 안에서 녹음기를 연결한 노트북을 켰어요. 처음엔 물소리뿐이었는데 그 다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말고 또 하나의 웃음.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 오늘도 와줬네. 너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때였어요. 무언가 욕실 문을 탁 하고 건드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숨이 멎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날 밤 저는 밤새 녹음기를 다시 들으며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물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까지 모두 명확히 녹음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렷하게 들렸던 민호의 목소리.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민호 앞에서 녹음기를 꺼내봤어요. 그는 무심한 척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그거 옛날에 쓰시던 거죠? 갑자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추억 삼아 정리 좀 하려고요. 제 말에 민호는 피식 웃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표정이 왠지 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인터넷에서 샤워실용 몰래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이제는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딸 서연은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지방에 다녀오기로 했고 민호는 평소처럼 조금 일찍 퇴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 위쪽 환풍기 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영상을 확인했어요. 수증기 너머로 민호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형체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긴 머리카락, 하얀 피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여자. 그녀가 민호에게 다가가 안겼고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곧 다 끝나. 조금만 더 참아. 그 순간 민호의 팔에 있는 문신이 화면에 잡혔어요. 가느다란 십자가 문양.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문신 10년 전 제가 잠시 사랑했던 사람 최경호의 팔에도 똑같은 문신이 있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죠? 그 순간 민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셨어요, 장모님?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그대로 노트북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 서연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죠. 엄마, 나왔어. 저는 허둥지둥 노트북을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현관문을 닫고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으로 향했죠. 손에 잡히는 건 없었지만 냉장고 문을 여닫는 걸로라도 제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고 싶었어요. 엄마, 나 얼른 씻고 나올게요.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욕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은 침대 밑에 그대로 있었고 영상은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여자의 모습과 민호의 말이 반복됐죠. 보셨어요, 장모님? 이제 시작이에요. 도대체 뭘 시작한다는 거니?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오래된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엔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 최경호의 사진도 있었어요. 검은 반팔 티셔츠, 가늘고 길쭉한 팔에 있었던 십자가 문신. 정확히 민호의 팔에 있었던 그 문신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혹시 민호가 경호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복수? 그 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고 예전 주소록을 뒤졌어요. 윤영진, 경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 그 번호를 꾹 눌렀죠. 여보세요?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영진 씨 맞으시죠? 저 오유진이에요. 경호 씨와 예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숨죽인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 이름 이제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 안 죽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경호 씨가 살아있다고요? 예, 살아있습니다. 다만 예전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경호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민호라면,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도 선명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친절했고 예의도 바르긴 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윤영진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람 안 죽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파묻어뒀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죠. 경호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 그리고 그가 사라졌던 그 시간들.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민호가 그의 아들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혼외관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주 정교하게 짜인 복수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민호의 방에 들어갔어요. 서연은 출장 중이었고 민호는 아래층에서 통화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거든요. 책상 서랍, 옷장 서랍, 침대 밑. 그러다 문득 민호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공원 B13 10월 8일 자정. 그 날짜는 바로 내일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호가 죽은 걸로 알려졌던 날도 바로 10월 8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자정, 저는 그 주소로 향했어요. 깊은 밤, 인적 없는 공동묘지, 달빛만이 희미하게 무덤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 B13,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민호가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꺼내어 흙 위에 조심스레 올려놨어요. 작은 액자였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호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장모님도 오셨군요.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에 누가 묻혀 있었는지. 저는 그의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액자 속에는 과거 제가 경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민호가 남긴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글씨는 마치 피로 적힌 듯 붉은 잉크였고 잔잔하게 떨리는 제 손끝까지도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민호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장모님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전혀 모르시겠지만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족? 무슨 소리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민호는 조용히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묻힌 분이 누군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장모님이 직접 선택하고 덮었던 진실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과거
경호와의 마지막 다툼,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사라졌던 날, 저는 경호에게 끝내 이별을 고했고, 그는 분노에 찬 채 제 앞에서 떠났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실종 신고와 함께 실족사로 처리된 사건. 그 모든 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 꾸며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호는 제 표정을 읽듯 웃었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나시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은 제 어머니 차례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호야, 제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둬. 제발 이러지 마.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모님, 이제 선택하세요. 진실을 밝히든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지든지. 그렇게 민호는 밤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무덤 앞에 서 있었고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연아, 절대 혼자 있지 마. 알았지? 절대 민호랑 단둘이 있지 마. 왜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지만 이젠 늦기 전에 모든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일어났어요. 밤새 뒤척였고 민호의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거든요. 이제 어머니 차례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민호보다 먼저 아침 준비를 하며 거실을 서성였고 잠시 뒤 민호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은 조마조마했어요. 서연이는 아직 자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응, 어제 많이 피곤했는지 푹 자더라고. 오늘은 회사도 쉬는 날이라 다행이죠.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서연과 민호, 단둘이 있는 집, 이건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장모님, 오늘 제 어머니 뵈러 갈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의 어머니를? 네. 오랜만에 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님도 같이 가시죠. 분명 반가워하실 거예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고 물었어요. 민호 어머님은 예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호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건 모두가 그렇게 믿기를 바랐던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턱 막힌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민호의 차를 타고 낯선 마을 외곽으로 향했어요.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은 온통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들 뿐이었어요. 차가 멈춘 곳은 오래된 양옥 저택 앞이었어요. 민호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입니다. 어머니께선 이곳에서 오래 기다리셨죠.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거실, 낡은 가구, 그리고 벽 한쪽엔 오래된 가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죠. 민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계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장모님 때문이죠.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민호는 돌아서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경호의 진짜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날 장모님이 신고했던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거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이 몰랐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은 게 지나버렸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그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의 여자는 경호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 눈빛, 그 미소, 민호가 말했던 것처럼 그녀가 경호의 어머니였다면 그날 제가 경찰에 신고했던 그 한 통의 전화. 저희 집 앞에서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위험할 것 같아요. 그게 경호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민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전화로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는 그날 실려가셨어요. 심장이 약했던 어머니는 결국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사실을 어릴 때 듣고 자랐어요. 경호의 연인이 신고했고 그 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민호야, 나는 정말 그게 경호였는지 몰랐어. 그게 너희 가족에게 그런 일이 될 줄은. 몰랐다는 말로 다 지워지진 않아요, 장모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때 민호는 벽장 쪽으로 다가가 작은 박스를 꺼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쓰셨던 마지막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나는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이제는 너무 늦었구나.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몰랐다는 게 죄가 아닌 건 아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 경호가 사라진 날 그의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민호가 살아온 시간들. 민호야,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아. 그런데 서연이는 제발, 서연이만은 건드리지 마. 그 말에 민호는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어요. 서연이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그 아이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아니야. 서연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럼 증명해 보세요. 민호는 제 손에 어떤 사진 한 장을 쥐어줬어요. 거기엔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 남자 누군지 아세요? 지금 서연이 뒤를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제는 장모님이 서연이를 지켜야 할 차례예요. 전 제 복수를 끝내야 하니까요. 민호가 건넨 사진 속 서연은 낯선 남자와 함께 커피숍 앞에 서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제가 묻자 민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은 경호의 형이에요. 제 큰아버지죠.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경호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 사람은 서연이를 추적 중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장모님이 서연이를 지키려면 이제 직접 나서야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연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딸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또 얼굴이 안 좋아요. 저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혹시 요즘 누가 널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 받은 적 있어? 아니요. 왜요? 그냥 엄마가 괜한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 조심 좀 해줘. 서연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윤영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형진 씨 도와주세요. 이젠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형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경호가 살아있다는 말 아직도 기억나시죠? 민호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누군가의 파멸이에요. 그게 제가 되든 민호가 되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서연이부터 지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죠. 장소 알려주세요. 저는 민호가 말했던 폐가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현관 앞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두고 간 듯한 소리.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테이프 한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덧붙어 있었죠. 이걸 보면 진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저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재생장치에 넣었어요. 삑 소리와 함께 흐릿한 영상이 시작됐고 곧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최경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향하는 마지막 경고다. 화면 속 경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엔 깊은 주름과 어두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유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모든 퍼즐이 거의 맞춰졌을 거라 생각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묘하게 건조했어요. 나는 죽지 않았다. 다만 너를 지켜보며 살아있었던 거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너가 신고한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그 동네를 떠났었지. 하지만 그 후 내 어머니가 겪은 일을 듣고 나서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경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지. 그녀는 끝까지 널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저는 화면을 응시한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민호, 내 아들. 그는 어릴 적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날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 아버지, 내가 대신 복수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서웠다. 경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는 막지 않았다. 유진, 나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 그 순간 영상이 멈췄다가 다시 재생되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자동 발송된 거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 남은 건 너와 민호, 그리고 너의 선택뿐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경호의 마지막 말이 울렸어요.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되겠지.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누구랑 얘기했어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서연을 꼭 껴안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이제야 진실을 마주했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저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이제 우리 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서연은 엄마 품에 안긴 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윤영진 씨를 다시 만났어요. 형진 씨, 이제는 모든 걸 밝혀야겠어요. 민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든 제가 막아야 해요. 형진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 증거를 확보해야겠죠. 경호가 말한 마지막 퍼즐.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민호의 방일까요? 가능성이 높죠. 경호와 민호가 마지막으로 공유했던 장소나 혹은 그들이 숨긴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을 외출시킨 뒤 몰래 민호의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 옷장,
책상 그러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안엔 민호가 손으로 쓴 글들이 가득했어요. 진실은 무거웠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서연 그녀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다. 저는 그 노트를 꼭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민호는 복수를 넘어서 결국 고통의 굴레 속에 스스로를 가둬왔던 거였어요. 그때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였어요.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노트를 들고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민호야, 이젠 그만하자. 이 노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쓴 건지 알겠어. 그리고 내 어머니의 고통도 이제 나도 알게 됐어.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고개를 떨궜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아니, 늦지 않았어. 아직 서연이 있어. 아직 우리 모두 살아있어. 민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런데 큰아버진 다르실 거예요. 그는 멈추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서연이를 노리고 있다는 거야?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복수를 계획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러 왔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서연이는 위험한 거니? 민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그녀 곁에 갔을지도 몰라요. 민호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벌써 그녀 곁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신음만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안 돼, 제발 받아줘 서연아. 민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 어딘지 알아요. 어릴 때 큰아버지가 데려가던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거기일 겁니다. 그럼 어딘데? 어딘지 말해줘. 민호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어요. 동해 근처에 있는 폐건물이에요. 옛날에는 창고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그 사람 가끔 그곳에서 연락을 하곤 했어요. 우리는 바로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동해까지 몇 시간을 단숨에 달려야 했죠. 가는 내내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제발 서연이만은. 그리고 새벽 3시 우리는 문제의 장소에 도착했어요. 허물어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문, 그리고 어두운 창고 안.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자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건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아, 저는 달려가 테이프를 뜯고 끈을 풀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런 일이? 민호 오빠가 왜? 그 순간 창고 안에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차가운 눈빛의 중년 남자.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유진 씨. 경호의 형, 민호의 큰아버지였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연의 곁을 돌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닮았는지 보고 또 봐도 놀랍더군요.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죄로 우리 아이를 이런 데 가둔 거죠? 죄요? 그건 당신이 먼저 물어봐야죠. 왜 내 동생을,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 무너뜨렸는지를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끝내요, 큰아버지. 끝내자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갑자기 서연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탕! 총성이 울렸어요. 남자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민호는 총을 든 채 떨리는 손으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안 돼요. 그녀만은 절대. 총성 이후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호의 큰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고 민호는 총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민호야, 총 내려놔. 이제 다 끝났어.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고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총을 내려놨어요. 저 사람 죽진 않았죠? 어깨를 맞췄어요. 일부러 살을 스쳤어요. 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호의 형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민호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어요. 저는 서연을 꼭 끌어안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날 구했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 오히려 너를 지켰네. 그 아이는. 며칠 후 민호는 구속되었지만 정당방위와 자수 그리고 피해자의 생존 덕분에 법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민호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누굴 해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장모님, 저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늦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뒤 저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매일 아침볕이 잘 드는 거실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가끔 민호에게 편지가 왔고 우리는 답장을 썼어요. 그의 마음이 담긴 글들은 여전히 진심이었고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젠가 민호 오빠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서연아, 용서는 때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창밖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어쩌면 아주 조금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은 때론 복수로 되돌아오고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물소리 속엔 20년 전의 비극이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엔 더 이상 혼자 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